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이란 현지 시각 테헤란 상공.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 F-35 전투기 200여 대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란 방공 레이더 앞에 앉아있던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수천억 원짜리 중국산 방공 미사일 발사 버튼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산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단 한 대도 탐지하지 못했거든요. 단 한 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테헤란이 불탔습니다. 수년간 퍼부은 돈이 그날 밤 연기로 사라졌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공습에서 사망했어요. 중국산 방공망은 그야말로 수천억짜리 고철 보관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 멀리 UAE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때를 지어 쏟아지는 그 한복판. 어딘가에서 흰 연기 기둥이 하늘을 뚫고 탕솟구 쳤거든요. 요격 성공.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최종 명중률 90% 이상. 실전에서 그냥 증명해버렸어요. 그게 대한민국 천궁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중국산은 깡통이 됐고 한국산은 왕국을 지켰거든요. 수천억짜리 무기가 연기로 사라진 나라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나라. 이 두 장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동시 중계된 그 순간 구매 담당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빈살만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UAE는 실전 배치단 5일 만에 한국에 긴급 추가 구매를 요청했어요. 소름 끼치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줄줄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동의 맹주가 한국 기업에 매달리는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70년 미국 군사 패권이 깨지는 순간이자 대한민국이 중동 방위 산업의 새 판을 짜는 플레이어로 등극하는 지각 변동의 서막이에요.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9년 9월 14일 새벽 사우디 동부 아부카이크에서 하늘이 터졌습니다. 드론과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이 세계 최대 석유 정제 시설 아람코를 향해 쏟아져 들이닥쳤거든요. 불길이 며칠을 꺼지지 않았고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하룻밤 새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불타는 아람코를 바라보는 빈살만의 심정 상상이 되시나요? 석유가 아무리 넘쳐나도 금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하늘이 뚫리면 단 하룻밤에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래된 동맹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었어요. 걸프전 때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냈다며 영웅 대접을 받던 그 시스템, 사우디는 이 방패 하나에 하늘을 통째로 맡겨왔던 거죠.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수십 기를 들여놨고 미국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사우디 왕실의 오랜 안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패트리엇 생산 라인이 전부 유럽 쪽으로 쫙 쏠려버렸거든요. 사우디가 미사일 더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수십 년 혈맹이라는 나라한테서 돌아온 대답이 고작 줄 게 없다였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 위로 이란 미사일이 날아올 판인데 파수꾼은 딴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수호자가 등을 돌린 순간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나라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에 수만 발의 드론 부대까지 갖추고 사우디 심장부를 조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멘 후티 방운을 통해 끊임없이 미사일비를 퍼붓고 정유시설과 군사기지를 향해 탐색전을 이빨 드러내며 벌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패트리엇은 원래 탄도미사일 하나를 잡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후티 반군이 쏘는 건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한꺼번에 뒤섞인 복합 공격이에요. 이걸 패트리엇 하나로 막겠다는 건 망치 하나 들고 모든 못을 박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빈살만 앞에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했을까요? 미국은 못 주겠다고 하고 러시아 S-400은 도입했다가 서방 제재의 동맹 관계까지 날아갈 판이고 중국산은 이란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라 신뢰 자체가 없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중 하나가 돈은 넘치는데 하늘을 지킬 무기를 살 곳이 없어서 지뢰밭을 발끝으로 더듬고 있는 황당한 역설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사우디가 패트리엇에 쏟아부은 돈이 수조 원이 넘는데 정작 그 패트리엇이 후티 드론 한 대를 잡는데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드론 한 대 값이 수백만 원인데 요격 미사일이 수억 원이면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구조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 불균형이에요.
이걸 계속 이 방식으로 막겠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던 2023년 이웃나라 UAE에서 소식이 터졌습니다. UAE가 2022년 도입한 한국산 천궁2가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냈는데 10발 중 거의 10발에 가까운 숫자를 쏘아 떨어뜨렸거든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숫자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탈로그에 찍힌 허풍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터에서 진짜 미사일을 상대로 반복적인 교전에서 꾸준히 나온 수치였거든요. 패트리엇이 40년 동안 전장에서 그 수준의 일관된 성적을 낸 적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평가예요. 그런데 중국산은 왜 그렇게 맥없이 뚫렸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실전 데이터 자체가 없거든요. 진짜 스텔스기가 날아오는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반면 천궁2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환경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인 시스템이에요. 이론과 실전의 차이가 2026년 2월 28일 하룻밤에 적나라하게 터진 겁니다. 훈련장에서 수백 번 완벽하던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건 방산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에요. 중국산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반복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실전 환경이 곧 개발 환경이었으니까요. 빈살만은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결심을 굳혔을 겁니다. 수천억짜리 방공망이 하룻밤에 고철이 되는 꼴을 보고 나서 실전에서 증명된 한국산을 선택하는 건 망설임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궁2가 왜 이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 속을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비밀은 두 가지 기술인데 이게 패트리엇이 수십 년간 못 풀었던 문제를 한 방에 도려낸 거거든요. 첫 번째 비밀은 AESA 레이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레이더 차량, 지휘 차량, 발사대 차량이 따로 줄지어 다녀야 했어요. 이사할 때마다 가구를 트럭 세대에 나눠 싣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이 복잡한 기능을 단 한 대의 차량에 몽땅 때려 넣었습니다. 사막에서 치고 빠지는 기동전에서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패트리엇은 진지를 구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천궁2는 불과 수십 분 안에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적이 위치를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쏘고 빠지고 다시 위치를 잡는 게 가능한 시스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현대전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소름이 돋을 겁니다.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콜드 런칭이라는 기술인데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에 탕 튀어 오르게 한 뒤에야 엔진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발사대가 어느 방향을 향하든 상관없이 360도 전방위 요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사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레이더처럼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약점을 찾는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궁2는 처음부터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현대전을 전제로 뿌리째 새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엇이 40년 넘은 설계 위에 업그레이드를 쌓아온 것과는 태생부터 다른 거예요. 두 시스템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언돔은 적어도 단거리 위협을 잡는 데 특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천궁2는 탄도 미사일부터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다층으로 막는 다목적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이언돔이 1층 창문을 지킨다면 천궁2는 건물 전체를 360도로 둘러싸는 방어막인 겁니다. 그래서 중동처럼 복합 위협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천궁2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 환경을 위해 태어난 시스템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아닌 왜 하필 한반도 끝에 붙어 있는 이 나라가 중동의 맹주가 목을 매는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소름 끼칩니다. 한국은 70년 가까이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쏟아질 때마다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진짜 방공망이 작동해야 했던 거거든요. 연습장에서만 뛰다 은퇴한 선수가 아닙니다. 실전 링 위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챔피언이 바로 천궁, 이 안에 켜켜이 녹아든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설계를 고쳤고 실패한 요격 데이터 한 줄 한 줄이 다음 버전의 뼈대가 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이 기술을 단련시켰고 그 70년이 한 대의 시스템으로 압축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술을 갈아 넣은 거거든요. 빈살만은 바로 그 차이를 봤어요. 미국이 만들어줄 수 없는 방패, 그걸 찾아 한국 문을 두드린 거고
한화는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터졌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2026년 3월 상황이 더 급박하게 폭발합니다. 빈살만이 직접 움직였어요. 사우디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왕국의 하늘이 그만큼 절박하게 뚫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UAE마저 한국 정부에 달려들었습니다. 계약된 물량보다 더 빨리 미사일만이라도 먼저 달라고요. 중동 두 나라가 동시에 한국에 SOS를 쏴 올리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잠깐, 왜 UAE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UAE는 천궁2를 이미 실전 배치한 나라인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쏴댔다는 얘기거든요. 사막의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미사일을 집어삼킵니다. 후티 방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섞어서 쏘면 방어하는 쪽은 여러 발을 써야 하는 구조거든요. 비축분이 빠르게 달아가는 거죠. 충격적이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라크까지 줄을 섰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무너졌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중동 전체가 한국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 흐름이 어디까지 번질까요?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패트리엇의 최대 구매국이었어요. 그 고객이 동맹국 한국의 미사일로 갈아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기가 막힌 건 미국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난 건 미국 스스로 공급망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렸기 때문이고, 천궁이가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찍은 건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성과니까요. 미국이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70년 혈맹이 만들어온 방산 질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장면이지 않았을까요? 러시아도 이 판을 예의주시했습니다. S-400을 중동에 팔아왔는데 이제 한국산 천궁이 그 자리를 파고드는 형국이거든요. 중동은 미국과 러시아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나눠 먹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변수가 그 판을 통째로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이 줄 서는 나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제안을 꺼냈던 걸까요? 한화는 여기서 진짜 결정타를 꺼내 들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절대 내주지 않던 카드였습니다. 사우디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 이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팔고 끊는 게 아니라 사우디 땅 위에서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을 들이민 겁니다. 빈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이 자국 제조업 육성이라는 거 아시죠? 한화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 국가 비전의 정중앙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은 팔기만 하려 했고 한화는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한 방이 10조 원짜리 계약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외신들이 들끓었어요. 외신들은 일제히 패트리엇의 시대가 저물고 천궁의 시대가 온다는 분석을 쏟아냈거든요. 70년간 세계 방공시장을 장악하던 미국의 아성이 한국산 미사일 앞에서 이빨이 뽑힌 겁니다. 과연 이 흐름이 여기서 멈출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주문은 폭발하는데 생산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빈살만이 내일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한화도 마냥 알겠습니다를 외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건 자동차 조립과 다릅니다. 정밀 전자부품, 추진체, 레이더 시스템이 수백 개 협력업체의 손을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공정이거든요. 어느 한 곳에서 납기가 밀리면 전체 라인이 멈추는 구조예요. 라인을 마음대로 늘렸다간 품질이 무너지고 그 순간 천궁2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가 날아가 버립니다. 96% 요격률이라는 숫자, 그게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이 모든 수주 행렬이 한꺼번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이 상황, 예전에도 딱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1990년대 이스라엘이거든요. 아이언돔이 실전에서 명중률을 증명하자 전 세계에서 사달라고 달려들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납기를 못 맞춰서 계약이 날아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빠르게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면 이 기회를 통째로 먹는 거고, 병목을 못 풀면 줄 서 있던 나라들이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협력업체의 긴급 증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된 겁니다. 기회는 항상 문 앞에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기회는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유럽 나라들이 방위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미국산은 비싸고 납기는 길고 유럽산은 자기들도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에요.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들여오고 있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도 한국 방산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거든요. 이 실전 성공은 단순히 중동 수주를 따낸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잠재 구매국들에게 한국산은 실전에서 통한다는 걸 동시에 증명한 거거든요. 가장 비싼 광고를 공짜로 전 세계에 송출한 셈이에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천궁 이 실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있거든요. 카탈로그 숫자 말고 사막 실전에서 찍힌 요격률 숫자를요. 그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쇼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방산업계에서는 이 구조를 공급망 잠금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그 나라는 수십 년간 한국 방산 생태계에 묶이게 됩니다. 부품도 한국에서 사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받아야 하고 운영 교육도 한국 기술진이 해줘야 하거든요. 사우디가 천궁 2를 선택한 순간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과 안보를 함께 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에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이 수십 년간 패트리엇을 팔아서 구축해온 그 안보 동맹의 실을 이제 한국이 이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부가 수십 년을 공들여도 만들기 어려운 관계를 한화 영업팀이 계약 하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판은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었습니다. 성능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찍힌 데이터가 계약서를 만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데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었거든요. 중국산이 실전에서 쓸모없다는 게 만천에 드러난 그 순간 전 세계 구매국들은 조용히 자국 방공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산 천궁이가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요격 성공한 장면이 그 어떤 외교도 세일즈도 하지 못할 일을 단번에 해치워버린 거거든요.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납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170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 천궁, 이 수주 하나가 그 성장 곡선에 수직 상승을 새로 그어버렸거든요. 중동 네 나라가 동시에 줄을 서고 유럽까지 눈독을 들이는 지금 한국 방산은 조용히 세계 방산 지형을 갈기갈기 찢어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K방산은 지금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세 번째 심장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조 원 수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곳의 승리가 아니에요. 천궁 2 한 세트를 완성하려면 정밀전자, 추진체, 소프트웨어, 소재 분야 협력업체 수백 곳이 전국에서 동시에 풀가동해야 하거든요. 이 생태계가 돌아가면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거죠. 한번 계약이 맺어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첫 계약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진짜 수익은 그 뒤에 수십 년에 걸쳐 쌓입니다. 10조 원은 시작이고 진짜 누적 가치는 그 몇 배를 훌쩍 넘기는 겁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생산 병목, 부품 공급망, 기술 인력 부족은 한국 방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예요. 하지만 그 산을 넘은 뒤에 펼쳐질 풍경은 지금과 전혀 달라질 겁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듯이 한국이 한번 선두에 서면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걸 세계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렇다면 방산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70년간 전쟁의 불안 속에서 갈고 닦아온 기술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술을 만든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매일 출근해서 부품 하나 더 정밀하게 깎고 소프트웨어 한 줄 더 다듬었던 평범한 엔지니어들이에요.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데이터를 쌓고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설계를 고쳤던 그 수만 번의 밤이 결국 중동의 하늘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의 수십 년이 지금 사우디 하늘 위에서 현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 틈에서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28일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중국산은 깡통이 됐고 한국산은 왕국을 지켰습니다. 그 하루가 세계 방산 지형을 통째로 흔들었고 그 흔들림의 끝에서 한국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올라선 겁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갈라 날아오른 천궁 이 한 발, 그게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70년의 압축된 역사 그 자체였어요. 중동의 맹주가 10조 원을 들고 달려온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던 나라가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철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더니 이번엔 하늘을 지키는 무기로 세계판을 바꾸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고 천궁이는 그 길의 가장 선명한 이정표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지지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